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의 중반으로 접어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물 숫자가 들어간 수요일. 다행히 비는 잠시 쉬어가네요. 하지만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비가 안 내리는 대신에 오늘도 전국이 30도가 넘는 한낮의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요.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물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도 어떠한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유유히 흘러가 바다를 이루는 대의까지 정말 물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훌륭한 덕목들이 많습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물의 훌륭한 덕목들, 오늘 수요일에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남은 장맛 기간 동안 물이 성내지 않기를, 승질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만나볼까요?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더운데 유럽과 미국은 정말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네. 유럽연합 영토의 거의 절반가량이 심각한 가뭄에 노출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집행위의 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7월 유럽 내 가뭄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네. 유럽연합 영토의 46%가 가뭄주의보 수준이고 11%는 가뭄 경보 수준.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가뭄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57% 정도. 네, 맞습니다. 이 가뭄이 심각한 이유는요. 이 폭넓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강수량 부족.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죠. 너무 덥고.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과 6월 달에 때이른 폭염이 겹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심해지면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잠재 수확량 앞으로 이제 수확할 것도 줄어들게 되고요. 네. 물 저장량 당연히 줄어들고 수력 발전 안 될 것이고요. 또 수력 발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발전소들도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냉각 시스템은 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서도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가뭄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이 가뭄 때문에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프랑스, 루마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지역은 농업 생산량이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다 가뭄 때문에 산불까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탈리아 포강 지역은 가뭄의 심각성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5개 지역은 공식적으로 가뭄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이탈리아 북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물 사용 제한을 줄이는 그런 조치까지 도입을 하고 물을 좀 적게 써라. 네, 맞습니다. 프랑스도 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비슷한 조치들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건조한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들에서도 물을 좀 사용을 줄여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국제 곡물 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막 올라서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의 식량 공원이 만들어진다. 이거 뭡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식량 공원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인도가 이렇게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요. 아랍에미리트,
돈이 많은 나라죠. 자금을 많죠. 투입하고 아하.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민간 기업들이 기술을 투입하는 이런 형식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스라엘, 인도, 아랍에미리트가 참여하는 회담을 통해서 식량 공원 조성을 통해서 5년 안에 인도의 식량 생산량을 현재 3배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에너지 시장의 격변 상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더 악화됐다면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뭔가 협력하는 뭐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뭐 공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서 뭐 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식량 공원은 그러면 어떤 개념입니까? 네, 이번 회담에서 세계 3, 4위 식량 수출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부족이 더 심화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건데 네. 아랍에미레이트는 인도 농업 분야 하이테크 기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인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는데요. 식량 공원 조성을 통해서 농민들은 물론이고 가공업자, 유통업자들이 폐기물 생산과 물 소비를 기술을 통해서 최소화하게 되고요. 네. 생산량은 최대한으로 늘리는 그런 이제 대응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도 외무차관은 식량공원은 식량 장벽을 낮추고 식량 안보 기준을 통일할 것이고 인도산 농식품을 전략적으로 걸프 지역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은 석유를 다량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식량은 거의 80에서 90%를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인도는 세계 3대 석유 수입과 소비국 둘 다 가지고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석유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로부터 가져오니까 네. 식량 생산은 인도에서 하고 그리고 아하. 이제 이거 서로 약간 바꾸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서로 이제 무역을 하게 네. 되는 겁니다. 뭐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뮤 수출을 재개를 했네요. 그래서 수출액이 크게 늘었나요?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수출액이 260억 9천만 달러로 5월 달과 대비해서 21% 넘게 1년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늘었습니다. 네. 수입액은 210억 달러로 5월 대비 약 13%, 1년 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도 그래서 전달 대비해서 76%나 늘었습니다. 저희가 한 2달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뭐 파뮤 수출을 중단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인도네시아가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팜유, 원유 그리고 팜올레인, 폐식용유대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랬었죠. 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이 팜유 업자들이 높은 국제 가격을 노리고 수출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요. 네.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수출을 금지시킨 거였습니다. 그랬었죠. 이것 때문에 5월 달에 수출액이 급감했습니다만 수출을 재개하면서 수출액이 다시 늘게 된 겁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관련 각종 규제를 풀도록 전체 수출 규모도 더 풀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업체들에게 국내 공급량의 7배까지만 수출하도록 규제를 했었습니다. 팜유로 인한 흑자가 27억 4천만 달러로 전체 무역 수지 흑자의 절반 이상 이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1,41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정도 늘었고 수입액은 2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또.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 운송을 위해서 흑해양로에 안전보장 조정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때문에 네. 곡물 수출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러시아는 막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제사정에 풀린 양이 적기 때문에 네. 제대로 수출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 운송을 위해서 흑해항로의 안전보장 조성센터 설립에 합의를 하면서 빠르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좀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날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에 관련해서 러시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유엔 대표들과 사자 협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정센터를 이스탄불에 만들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곡물 수출입 항구에 대한 공동 통제 원칙에도 동의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그러나 평화협정 타결 가능성에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남아있다. 왜 이렇게 뭡니까? 설명했습니다. 예.
이번 협상은 우크라이나산 식량의 해상 수출이 막힌 3월 달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회담을 한 건데요. 그렇군요. 협상이 끝나고 나서 튀르키예 국방부가 협상 종료 사실만 공지하는 등 협상이 난항이 있는 듯 했었는데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것이 밝혀지면서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흑해가 봉쇄되면서 2천만 톤이 넘는 곡물의 수출길이 막힌 상태이고요. 아프리카, 중동 등 주요 수입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식량난이 커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국제 곡물 가격,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인도가 좀 많이 등장하네요. 네. 인도 정부가 밀과 설탕에 이어서 밀가루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뭐 국제 곡물 가격 계속 오르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인도 정부가 밀과 설탕에 의해서 밀가루 수출도 규제한다고 인도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최근에 12일부터 밀가루 등 밀 관련 식품 수출업자들은 수출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대외무역총국은 밀가루의 질을 유지하고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면서 글로벌 공급 혼란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심해졌고 식품질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이런 뉴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식량 안보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자국의 이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자국 국민이 가장 먼저죠. 그렇죠. 뭐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요. 네.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는 앞서서 5월 중순에 식량 안보를 이유로 갑자기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자 국제 밀 가격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일부 물량의 반출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이기도 한데요. 네. 지난 5월 하순부터는 설탕 수출량도 제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도 정부는 2021년, 2022년 연도를 시작으로 해서 설탕 수출량을 1,000만 톤으로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국제사회가 인도가 너무나 지나치게 식량 보호주의를 추구한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도 정부는 인도는 주요 밀 수출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는 작년에 1억 9천만 톤을 생산했습니다만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한 것이고요. 700만 톤 가량만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으로 수출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인도의 관계자는 지난달에 4월 달 수출량이 145만 톤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5만 톤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이고 또 재고분의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고기의 나라로 불리는 곳 있잖아요. 네. 그 남미 아르헨티나 뭐 우스갯소리로 뭐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소고기 소비량이 크게 줄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고물가 때문에 경제난이 겹치면서 아르헨티나의 소고기 소비량이 100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싸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 아르헨티나 소고기 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 2021년 기준 아르헨티나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연간 47.8kg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920년 이후 100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토가 넓고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나라가 아르헨티나 맞습니다. 그렇죠. 예. 1인당 소고기 소비량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네. 20세기 중반에는 1인당 1년에 100kg이 넘는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몇 킬로요? 100kg. 엄청난데요. 네. 군부 독재 시절이었던 1977년부터는 소고기 소비량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는데요. 줄어들었구나. 네. 이 소고기 소마리 수도 1977년 무렵에는 6,100만 마리에서 현재는 5,340마리로 네. 좀 줄어들긴 좀 했습니다. 줄었네요. 네. 뭐 과거에는 소가 2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사람보다. 네. 이제 지금은 조금 줄어들어서 1인당 1.13마리 약간 조금 더 많은 1대1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아르헨티나 국민의 소고기 소비량 감소는 세계적인 웰빙 트렌드 때문에 식습관 변화도 물론 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만 채식주의자가 많아진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제 위기 또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부담이 돼서. 소비할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네. 최근에 또 연 60%를 웃도는 가파른 물가 상승도 아유. 소고기 소비를 위축을 시켰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아르헨티나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소고기 수출 제한까지 하면서 국내 가격을 낮추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1년 사이에 소고기 가격이
70% 넘게 아하. 뛰었다고 합니다. 예. 경제도 안 좋은 데다가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가장 즐겨 먹던 소고기마저 마음껏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 물가 상승률이 최저 연 70% 또는 많게는 세 자리 숫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소고기 소비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소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도살이 안 아닌가요?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서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해서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산업 현장에 있어 노사관계에 있어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아래 이 정부는 그제 관련해서 긴급 장관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네. 정부는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압박했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모습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파업 중인 사람들은 이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네. 지난달 2일부터 4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5년간 이 불경기 고통분담을 이유로 실질임금 30%가 삭감됐기 때문에 네. 이를 회복할 것, 그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 해결 기미가 안 보이자 유채한 노조 부지부장 부지회장은 원유 운반선 내에 1제곱미터 정도의 구조물을 만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또 6명의 노동자들도 20m 높이의 난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의 임금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주 52시간이 적용되면서 일하는 시간 자체가 줄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 민주당은 이 사태는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 그리고 다단계 하청, 이 저임금 노동구조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라면서 이 불법을 운운하며 노동자들 때려잡는 데에만 골몰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른 정치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 채용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네. 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 부속실에서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주기환 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03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검사와 수사관으로서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들 주 씨는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해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았다라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이어지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 질문을 받고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네요. 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진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소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 기시다 총리도 함께 해법을 찾자 이렇게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구체적으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미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 끝나는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자민당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박진 장관의 만남을 반대했다 이런 후문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도 불과 18초로 이례적으로 짧게 끝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제 주변에도 요즘에 막 발생하고 있던데 7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증가를 네. 하고 있는데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3,582명이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이 전날보다도 4만 7천여 명 정도 급증을 했고 또 지난주와 비교하면 1.97배, 2주 전과 비교하면 4배 늘어서 이 더블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8까지 올라갔고요. 또한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인 BA.5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시점이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난주 국내 감염 BA.5 검출률은 47.2%로 전주 대비 23.5%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 어제는 91명을 기록했고요. 사망자는 12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코로나19 유행이 확산 국면에 진입해 있지만 정부가 하반기 재유행 발생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대응 역량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국민의 자유가 책임의 정신을 믿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라면서 이 자율방역 기조를 바꾸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사망한 부대에서 또다시 여군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비행단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공군 20 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21살 여군 하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동료 부대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공군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 하에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달부터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이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렸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만약 사망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이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관이 됩니다. 네. 이는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이후 바뀐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뉴스도 들어와 있네요. 요새 그 마약을 심각한 문제인데요. 마약을 네. 허브차처럼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거 진짜입니까? 네, 이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판매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잡혔는데요. 네. 이들은 그 마약을 네. 그 허브차 그 티백 있지 않습니까? 네네, 티백. 네, 이 티백처럼 만들어서 국내에 들여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SNS를 통해 판매를 했는데요. 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동남아 지역에 자생하는 열대 식물인 크라톰이라는 마약인데 네. 1만 포 12.5kg을 국제 우편으로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왔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30여 명에게 2,000포가량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피로회복 효과와 함께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이 수십 배 이상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들은 광고를 했는데 네. 또 물건을 택배로 보내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이름과 주소를 썼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검거한 판매책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네. 이들로부터 크라톰을 구매한 외국인들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 10년 사이 국내 마약 범죄 검거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호기심조차 가지면 안 되는 마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기쁜 소식 전해드려야겠네요. 우상혁 선수 어제 저도 경기 2시간가량 봤는데 세계 네.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네,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우상혁 선수 결선에서 2m 19로 도전을 시작해서 2m 24, 2m 27, 2m 30까지 모두 1차 시기에 성공하면서 이 다양한 세레머니를 선보였는데요. 네.
그러나 2m 33에서 1, 2차 시기를 실패해서 탈락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 네.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관중 박수를 유도하며 밝게 웃은 뒤 또 힘차게 도약해서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발을 넘었고요. 짜릿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한국 기록보다 1cm 낮은 2m 35를 또 가뿐히 넘어서면서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최강 점퍼로 불리는 이 바심 선수와의 마지막 승부가 2m 37에서 갈렸는데요. 카타르 선수죠, 이 선수가? 네, 맞습니다. 네. 이 바심 선수가 2m 37을 1차 시기에 성공하자 그 우상혁 선수는 발을 2cm 더 높여서 역전 금메달을 노렸습니다만 두 번 모두 실패했고 우상혁 선수는 거수 경례로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도 우상혁 선수는 이 11년 전 경보 20km에서 동메달을 딴 김현섭 선수를 넘어서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네. 이 높이뛰기 선수로는 비교적 작은 키에 8살에 당한 교통사고로 오른발이 왼발보다 작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우상혁 선수는 혹독한 자기관리로 모든 걸 뛰어넘었습니다. 우상혁 선수는 내년 이 헝가리 세계선수권 대회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네.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여 만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네. 어제는 일단 시속 430km로 비행하면서 이착률이 원활한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어가 되는지 성능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원래 이 비행기는 최고 속도가 마하 1.8, 시속 22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시험 비행 한 30분 정도 이뤄졌는데요. 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행 시험 단계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앞으로 2000여 회의 시험 비행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통과하면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발을 선언한 뒤 초도 비행까지 21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한때 이 미국의 첨단 기술 이전 거부로 난관을 겪었지만 모든 걸 독자 기술 개발을 하면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 KF-21은 4.5세대로 개발됐지만 이 성능을 조금 보강하면 F-35 같은 이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해서 30-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 100여 대를 대체할 계획인데요. 네. 2026년까지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이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 좀 재미난 내용입니다. 네. 괴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관련 내용이네요. 네, IT 쪽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뉴스거리가 많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예요. 여기서 잠깐. 네. 제가 최근에 농담 아니고요. 네. 한 달 내에 일론 머스크 닮았다는 소리를 3번을 들었어요. 아, 정말요? 닮았나요? 네, 농담으로. 진짜 닮았대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제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느낀 적 가끔씩 있어요?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 표정을 지을 때가 보이는 있는데. 라디오로 여러분이 좀 닮았는지.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항상 괴짜라는 얘기가 들리는 게 참 어떨 때는 이런 결정을 왜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또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NS 중에 또 하나인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SNS죠. 네, 근데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뉴스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인수 안 하겠다. 그랬더라고요. 네,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한두 푼짜리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예전에 이걸 57조에 인수한다고 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사겠다. 네. 57조 원에. 네, 그랬는데 이거를 인수 계약을 이제 파기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발송을 한 것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가 지금
그 이제 계약 파기가 나온 날에 한 11% 이상 그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큰 회사 주식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트위터 입장에서 법적 대응 나서겠다. 그렇겠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전에도 계속 이거를 사니 파니 막 이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제 트위터에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일종의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그러면 것 같습니다. 트위터가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약속대로 우리 거 사가라 이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렇죠. 아, 57조 원을 사가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제 소송을 걸게 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쓴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서명한 합의가 개인적인 흥미를 끌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위터와 그 주주에 대한 의무 이행을 거부했다. 아, 내가 이거 사고 싶었는데 네. 이제 와서 보니까 별로 뭐 좀 재미가 없어요. 이러면서 안 사겠다고 한 그렇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흥미가 떨어지니까 계약 파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일론 머스크가 또 대표적인 또 트위터를 열심히 쓰는 사람 아닙니까?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 무슨 글을 계속 쓴 거냐면 트위터 자체를 폄하하거나 트위터 직원에 대해서 약간 이제 폄하하는 것 역시도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를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고 네. 회사 망치고 주주가치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떠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비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트위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3월 달에는 이런 또 트윗을 올리기도 했어요. 어떤 뭐냐면 거였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데 네. 이 트위터가 이 원칙을 준수하느냐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설문을 한 거죠. 그런 설문을 올렸다고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설문에 203만 명 이상이 참여를 우와. 했는데 그중에 70%가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는 그 트위터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뭐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이거 약간 뉘앙스의 차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약간 좀 네. 민주주의의 그 트위터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클릭할 수밖에 없게끔 뭐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이제 올렸냐면 네. 그렇다면 새로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또 올린 거예요. 네, 참.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럼 내가 이제 트위터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딱 전체 맥락을 보면은 주식을 떨어뜨린 다음에 좀 쌀 때 내가 사겠다고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이렇게 트위터가 지금 이상해졌으니까 내가 사서 혁신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네.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하는 행동은 진짜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건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네. 트위터는 소송을 걸었고 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소송이 제기된 뒤에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아이러니라고 하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아니 트위터도 계속 하대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진짜 그게 진짜 아이러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뭐냐면 이제 본인은 트위터가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는 다툽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 17일에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어떻게 올렸냐면 트위터 자체에 스팸 계정, 그러니까 가짜 계정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가 제대로 너네가 제시하지 않는다면 인수거래를 더 진행할 수 없다라고 이제 트윗을 올린 건데요. 네. 이제 트위터에서는 가짜 계정이 5% 정도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분석할 때는 한 2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가짜 계정이 20%면은 내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트위터의 스팸 계정 비율이 5% 이하라는 증거를 제시해달라라고 이제 공개 요구를 하면서 압박을 했고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서 최근에 이제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직 직원 2명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두게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그 트위터를 사기로 하고 지금 네. 계약 진행 중인데 네. 고위 경영진 2명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건 계약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오히려 트위터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당당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독특한 계약이네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남의 집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알겠습니다. 좀 뭐 지금 뭐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이게 뭐 한두 푼짜리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델라웨어 법정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트위터가 계약 위반한 건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계약을 위반한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정당성을 따지게 되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트위터 입장으로 조금 더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최근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트위터 인수철회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5월달에 네. 이거 난 이렇게 되면은 트위터 인수 유보할 거야 이런 식의 SNS 글을 올렸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실제로 이러한 인수 과정에서의 변화가 있으면 네. SNS에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 서류상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3D라고 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서류에 뭔가 이런 큰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기록을 하거나 공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때 5월쯤에 트위터 SNS 글에만 나 이러면은 못 산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때 있었던 공식적인 서류에는 아무런 작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트위터 안 살 생각이 있었으면 그때 그렇죠. 이런 걸 공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안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 소송에서 지면 네. 약속대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잖아요. 매우 하락세죠. 네.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그 트위터를 구매하기로 한 가격이 주당 54.2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32.65달러까지 30% 떨어져요. 30%. 30%.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원래 그 가격에 구매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한 57조 원에 구매한다고 했거든요. 잠깐만요. 30% 떨어지면은 네, 15조 한 17조 원 정도 지금 그때보다 이제 하락한 상황이에요. 지금 산다 그랬으면 17조 원 아끼는 건데. 그렇죠. 아이고 아까워라.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소셜 미디어가 다 떨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 SNS를 사서 그 안에서 자기가 뭐 매출액을 5배까지 늘리겠다라고 네.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유료 모델을 만들겠다였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유료 모델이 제일 대표적인 넷플릭스 역시도 계속 이제 주가가 안 좋잖아요. 엄청 떨어졌어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인수 만약에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네. 위약금이 약 한 10억 달러. 그것도 엄청 크죠. 1조 3천억 정도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이게 더 나은 대로 것 같은데요? 17조 원 손해보고 사느니 네. 1조 원 손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트위터 입장에서는 그럼 너 1조 3천억 내고 뱉을 순 없어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약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원래 거래 좀 유지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뱉어내긴 좀 그렇고 다시 좀 재계약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싸게 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나는 이 가격에는 못 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다시 재계약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좀 시간 끌기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도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이제 어쨌든 트위터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치가 네. 높을 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트위터에서는 신속 이제 소송 심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해달라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걸 당장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2달 뒤에 이제 심리를 시작하자는 게 트위터의 주장인데 네. 그렇게 못하겠고 6개월 준비 기간도 부족하니까 한 내년 2월쯤에 이거 좀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좀 그 서로의 밀고 당기기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또 트위터 주식이 폭등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이 19일에 네. 트위터가 제출한 신속 재판 청구를 받아들여서 10월 중에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래서 그렇죠. 일정을 지연시키는 건 트위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트위터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일론 머스크가 머리가 아프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SNS 스타이기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가 SNS 반응만 짧게 듣고 한번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포인트는 처음부터 57조 원에 산다고 한 게 진짜 맞는 거냐.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타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실제로 테슬라 주식이 좀 고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대량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일종의 언론 플레이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 내가 테슬라의 그 주식을 이제 많이 파는데 주목을 다른 데로 끌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위터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지금 고객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물고 늘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제가 아나운서계 일론 머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거 취소합니다. 취소하세요? 이 사람의 네. 삶이 너무 좀 힘들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네요. 취소하고 그럼 위약금 1조 7천원. 위약금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요. 한낮에는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대구, 부산 모두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춘천이 30도, 전주,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밤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이 외의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충청도와 남부가 20에서 7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30mm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